판타스마고리는 최초의 애니메이션 영화로 알려져 있어요. 1908년에 제작됐고 손으로 그린 애니메이션의 가장 초창기 사례 중 하나죠. 하지만 약 260만 년 전에 고대인들이 만화로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고대인들이 처음으로 사진을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어떻게요? 그들은 돌에 동물 그림을 새겨서 불 주위에 놓았어요. 불빛이 이리저리 튀기 시작하면 고대 동물들이 아른거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선사시대 조각들은 깜빡이는 불빛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고 동물들은 마치 파티를 할 준비가 된 것처럼 흐릿하게 뛰어오르죠. 선사시대 가족들이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이 애니메이션 조각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을지 상상해보세요. 동굴에서 발견된 고대 벽화와 조각 중 일부는 움직이는 빛과 불꽃의 그림자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래된 조각들은 불빛이 닿으면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는데 이제 연구자들이 말판화의 3D 모델의 그 멋진 효과를 보여주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는 변화하는 빛 속에서 움직이는 사물을 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각술이 우리 조상들에게 중요했을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굴 사람들은 이봐, 이 바위에 멋진 것을 새겨서 불을 붙이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해보자고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과학자들은 그거 멋진데? 여러분, 이걸 보여줄 영화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는 거고요. 앤디 니덤과 그의 팀원들은 최신 스캐닝 및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해서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플라게트라고 불리는 평평하고 조각된 바위 시운계를 연구했어요. 이 바위는 1800년대 프랑스 남부에서 발견되어 현재 런던의 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죠. 말, 술록, 샤모아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이 77개의 사실적인 조각으로 덮여 있어요. 시간이 많았던 호모사피엔스는 무려 12,000년에서 16,000년 전에 이 조각을 만들었다고 해요. 니덤은 조각된 바위 중 상당수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고 일부는 하얀 재로 뒤덮여 있었으며 일부는 열로 인해 건조되거나 부서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는 돌에 철분이 침착되어 변색된 분홍색 줄무늬를 발견했죠. 더 흥미로운 점은 동물 조각이 서로 겹쳐져 있고 때로는 선사시대 동물 직소 퍼즐처럼 서로 합쳐져 있거나 서로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에요. 고대 예술가들은 오래된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대신 동물의 신체 부위를 가져와 새로운 잡종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 바위 중 하나는 말과 보비드로 알려진 야생 소와 같은 생물을 모두 묘사하고 있어요. 선사시대 예술의 걸작인 이 그림에서 말의 복부와 목은 보비드의 등과 목이 되고 말의 머리는 보비드의 귀가 돼요. 정말 창의적인 재활용 방법이죠. 연구원들은 몬타스트럭의 선사시대 바위가 우리 조상들의 황금 시간대 오락거리로 사용됐다고 믿어요. 한 명 이상의 사람이 동물을 조각했어요. 서로 다른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술적 영광을 보여줬고 이는 집단적인 노력이었죠. 이 암석들이 함께 발견됐다는 사실 또한 이것이 공동체 활동이었음을 시사해요. 자, 가족들이 모두 TV 주위에 모여 바위를 조각하고 좋아하는 동물 조각을 보며 환호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구석기 시대용 TV가 있는데 넷플릭스가 왜 필요하겠어요? 바위에 새겨진 조각과 열에 노출된 흔적을 보면 바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포즈를 취하고 있는 다른 동물들도 볼 수 있는데 한 동물이 살아 움직이고 다른 동물이 살아 움직이고 또 다른 동물이 살아 움직이죠. 마치 석기시대 버전의 디즈니를 보는 것 같아요. 프랑스 남동부의 숨막히는 쇼베 동굴과 같은 고대 동굴 벽화에도 비슷한 기법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요. 동물 초상화도 서로 겹쳐져 있고 일부는 밑에 불을 피워 가열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선사시대 조상들이 세계 최초의 애니메이터였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장난감을 발견하기 위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요? 가장 오래된 장난감 중 하나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유적에서 발견된 점포로 만든 단순한 공이에요. 단순한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우리 조상들은 기원전 3000년 전에도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 당시에는 멋진 비디오 게임이나 정교한 보드게임이 없었기 때문에 공이 오락의 정점이었죠.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인들만 재밌게 놀았던 건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이들이 점토로 만든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이집트에서는 동물 모양의 장난감뿐만 아니라 점토, 파피루스, 상아 등의 재료로 만든 인형도 가지고 놀았죠. 하지만 이 인형들의 가장 인상적인 점은 무엇일까요? 팔다리가 움직였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고대 조상들은 기술이 발전하기 전부터 관절이 달린 인형을 가지고 놀았어요. 하지만 재미와 게임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장난감의 실용적인 목적도 있었어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장난감 중 상당수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중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데 사용됐어요. 예를 들어 이집트 아이들은 의사 모양의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의학과 건강관리에 대해 배우는 데 도움을 받았죠. 그리고 미래의 전사를 훈련하는 데 사용됐던 장난감도 잊지 마세요. 고대 중국에서는 아이들이 장난감 말과 전차를 가지고 놀면서 전투에 대비하는 데 도움을 받았어요. 커리어 시작이 이 정도는 돼야죠. 5,000년 이상 이어져 온 원시 보드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은 세넷이라고 불리며 고대 이집트 무덤에서 발견됐어요. 체스와 주사위 놀이가 결합된 형태로 2000년 이상 플레이되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았죠. 지금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도 잊지 마세요. 고고학자들은 고대 딸랑이와 호루라기를 발견했는데 이 장난감은 가족 중 어린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었어요. 자녀의 장난감 컬렉션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면 방에 100개가 넘는 나무 장난감을 가지고 있던 고대 이집트 공주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지만 아마도 가장 놀라운 장난감은 요요일 거예요. 맞아요. 요요는 2000년 이상 사용되어 온 장난감이에요. 고대 그리스에서 처음 발명된 요요는 믿거나 말거나 전투에서 사용됐어요. 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요요를 가지고 놀면서 묘기를 부리는 것이 훨씬 더 재밌다는 걸 깨달았죠. 구슬은 수천 년 동안 어린이와 일부 성인을 즐겁게 해온 장난감이기도 해요. 고고학자들은 인더스 밸리 문명에서 약 5,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대리석의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 당시에는 다양한 재료로 대리석을 만들었죠. 추측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좋아요. 과일 씨와 작은 다듬은 돌 조각이에요. 네, 고대 아이들은 창의력을 발휘해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일부 장인들은 더 나아가 진흙으로 구슬을 만들기도 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상아 나무 점토로 만든 사랑스러운 미니어처 배로 돌아가 봅시다. 거대한 열차가 끽끽거리며 선로를 달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몇 초 뒤 철길 건널목에서 멈춰있는 버스에 1000톤짜리 쇳덩어리가 부딪힐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기적이겠군요. 잠깐, 저게 뭐죠? 충돌 직전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제트팩을 등에 지고 근처 산으로 날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의 몸은 외골격 수트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수트는 기사의 갑옷과 비슷해 보여요. 그리고 입은 사람을 엄청나게 강하게 만들어주죠. 기차 앞에 내려서 기차의 앞쪽을 손으로 꾹 누르자 외골격 수트가 충격을 흡수해줘요. 바퀴가 미친 듯이 끽끽대고 큰 휘파람 소리가 울리더니 버스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기차가 마침내 멈췄어요. 이번엔 버스 문이 고장나서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이 슈퍼히어로는 벨트에서 광선검을 만들더니 새로운 문을 잘라냅니다. 이 시나리오가 너무 환상 속 이야기 같다고요? 이전에는 만화나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많은 멋진 것들이 현실이 되었답니다. 사르코스 로보틱스 엑소스켈레톤은 입은 사람을 20배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부상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움직임을 방해하지도 않아요. 이 모델은 많은 예시 중 하나일 뿐이에요.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메커니즘은 곧 나타날 거고 날아다니는 드론이나 호버보드처럼 우리에게 친숙해질 거예요. 이런 옷을 입으면 높은 곳에 혼자 올라가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냉장고도 들 수 있어요. 알지 못한다면 이 수트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겠죠. 리차드 브라우닝은 제트팩을 개발하는 회사 그래비티 인더스트리즈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수석 테스트 조종사이기도 해요. 그의 발명품에는 등 뒤에 있는 큰 제트 엔진과 양팔에 있는 2개의 작은 엔진이 달려 있어요.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공상과학 액션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처럼 보이네요. 만약 여러분이 90kg 미만이라면 여러분은 이 배낭을 메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될 겁니다.
함정은 현재 이 장치를 만드는데 44만 달러가 든다는 것이죠. 광선검은 바로 과학이 보여줄 수 있는 재미일 거예요. 여러 세대의 과학자, 블로거, 제다이 팬들은 이 트레이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선검의 주요 경쟁자는 고에너지 플라즈마입니다. 자기장의 강도가 공기 중에서 플라즈마가 모양을 유지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광선검을 작동시키려면 많은 장비를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자외선과 뜨거운 플라즈마에서 나오는 열도 잊으면 안 되죠. 버너 메탈 베이퍼 토치는 현재 제다이검의 가장 괜찮은 대안이에요. 이 장치는 금속으로 된 문을 몇 초 안에 잘라내요. 하지만 토치를 들고 펜싱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사람을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망토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니에요. 캐나다 회사인 하이퍼스텔스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우리를 사라지게 만들어줄 천을 개발했어요. 이 망토에는 마법이 숨겨진 게 아니에요. 그저 정통 물리학의 원리죠. 이 투명 망토는 여러분을 훔쳐보는 눈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줍니다. 1985년 이래로 호버보드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발명가들은 수십 년 동안 이 디자인을 재현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자신들만의 플라잉 스케이트보드 디자인을 개발했죠. 물줄기, 등유, 전기 등으로 작동되는 호버보드 또는 회전하는 프로펠러가 달린 것도 있어요. 아크팍스 핸도는 공상과학 속 프로토타입에 가장 가까워요. 이 모델은 모든 방향으로 날 수 있고 회전하거나 멈출 수 있어요. 두 개의 자기장이 서로를 밀어내면서 가능해지는 거죠. 1947년 미국의 기술학자들은 이 차를 보고 지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차는 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좋은 생각이죠? 작업의 결과물은 모델 118 컴브 에어카였습니다. 대충 말하면 이들은 승용차 지붕에 프로펠러가 달린 비행기를 부착한 거예요. 전 세계의 회사들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만드는 차는 드론이나 헬리콥터에 더 가깝지만요. 많은 연구자들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절대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너무 비싸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르죠? 19세기에 사람들은 바퀴 4개 달린 수레가 결코 말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날 고속도로에서 편안하게 차를 타는 건 대초원에서 말을 타는 것보다 낫죠. 엔지니어들이 자동차를 날게 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들의 몇몇 동료는 운송수단에 더 이상 운전자가 필요 없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제어권을 컴퓨터가 넘겨받았습니다. 만약 슈퍼마켓이나 식당에 갈 필요가 있다면 자율주행차가 혼자서 가장 좋은 경로를 찾아줄 거예요. 주차하는 법도 알고 있죠.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했는데 이 차에는 센서, 비디오 카메라, 강력한 컴퓨터 프로세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다른 차와는 확실히 구별되죠. 교통신호와 도로 표지판도 감지할 수 있어요. 로보택시 프로젝트는 이 분야에서 가장 유망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다음 10에서 20년 안에 운전면허 학원은 과거의 것이 될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고대 사람들은 불 옆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문명은 이미 우주를 직접 탐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답보다는 의문점이 많아요. 60년 동안 600명의 우주비행사가 우주에 다녀왔고 이 중 7명은 국제우주정거장을 방문한 관광객입니다. 400km의 높이에서 지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여러분은 5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할 거예요. 스페이스X와 이 회사의 CEO 앨런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할 거예요. 그리고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첫 번째 화성 도시에 정착하게 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다른 행성을 여행하기 위해서 꼭 우주선에 탈 필요는 없어요. 전 세계 바다의 80%는 아직 탐사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지도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해양 선박 회사에서는 편안한 해저 탐사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락함과 안정성을 겸비한 잠수함 요트 디자인을 개발했죠. 민간 잠수함 미갈루 M5는 워싱턴 기념탑의 높이만큼 길며 4주 동안 물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에는 헬리콥터가 달린 경납고, 제트스키, 미니 바티 스카프도 있어요. 아직 구매자는 없지만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자신이 해저로 내려간 스쿠버 다이버라고 상상해보세요.
주변은 온통 어두움입니다. 하지만 손전등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헬멧을 가득 채우는 액체를 눈까지 들이마셨어요. 잠깐, 뭐라고요? 우리는 물이나 탄산음료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어요. 이러한 물질에는 충분한 산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액체라서가 아니죠. 미래의 스쿠버 다이버들은 산소가 풍부한 액체로 호흡을 하게 될 거예요. 딥다이빙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미국의 회사 세컨드 사이트 의료품에서는 시각 장애인이 시력을 회복하게 해주는 인공눈을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아르거스2예요. 사실 이건 전자망막 이식이며 생체공학 눈을 만드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도 미래에는 이 눈으로 물체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지를 선명하게 하거나 적외선 조명을 켤 수도 있죠. 증강현실 장치는 아직 기술적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은 인터넷이 그랬던 것처럼 증강현실이 우리의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TV나 컴퓨터도 필요 없을 거예요. 명령에 따라 이 장치는 다양한 크기의 가상화면으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여줄 거예요. 가구, 의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은 가상으로 대체될 거예요. 증강현실 장치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물건을 디지털화하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보여줄 겁니다. 물론 벗지 않는 한에서요. 오늘은 지중해 풍경이 창문 밖으로 펼쳐지고 내일은 타임스퀘어가 보이겠죠? 하드 드라이브와 컴퓨터 광학 드라이브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신뢰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스크를 읽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거의 해결했어요. 이들은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DNA에 전자 데이터를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는 생물학적 과정이 일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컴퓨터 시스템 방법을 사용하여 이를 프로그램할 수 있었어요. 나노봇은 10년 안에 등장할 겁니다. 영화와 만화에서 악당들은 이 기술을 자주 사용하죠. 현실 세계에서 나노봇은 의학에서 자주 사용될 거예요. 각각의 로봇은 분자보다 크지 않습니다. 한 무리의 나노봇을 인체에 발사하면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과 신체 상태를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노봇의 큰 장점은 3D 프린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공룡을 복제하는 건 좋은 생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과학자들은 이것이 심지어 선택사항도 아니라고 말해요. 유전자가 100만 년 이상 되지 않았다면 복제를 위해 그 유전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사라졌지만 다른 동물들도 있죠. 앞으로 50년 안에 매머드는 지구상에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털코뿔소와 심지어 검치 호랑이까지 등장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와 같이 현존하는 동물들의 DNA에 멸종된 동물들의 유전 물질을 이식할 계획이라고 해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우리는 종종 우주선과 정거장에서 다채로운 빔을 우주에 쏘아 올려 다른 우주선을 끌어당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호주의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빔을 만들어냈어요. 이 빔은 진공에서 떠다니는 원자들을 포착하고 잡아둘 수 있어요. 물론 아직 거대한 우주 정거장이 된 것은 아니지만 물리학의 연구에서 이는 큰 진전입니다. 과학자들이 주변의 모든 것을 구성하는 개별 원자와 분자를 연구할 수 있는 양자 깔때기를 만든 것이니까요. 벤, 앤트맨과 와스프. 특별한 핀 미립자 기술 덕분에 이 영화의 영웅들은 진짜 벤을 핫휠 장난감 자동차 크기로 줄일 수 있었어요. 호버보드, 백투더 퓨처. 1989년 이 영화의 제작자들은 2015년에 이런 종류의 교통수단이 흔해질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현실은 영화와 많이 동떨어져 있지만 호버보드로 비행한 세계 신기록은 있어요. 제트팩, GTA 산 안드레아스. 게임 속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따르면 제트팩 개발, 블랙 프로젝트의 비용이 약 720억 원 들었다고 합니다. 주인공은 경비가 삼엄한 기지에서 그것을 가져와야 하죠. 파이어볼트 빗자루,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이 마법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빗자루는 불과 10초 만에 시속 241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마치 부가티처럼요. 마법의 카펫, 전일야화. 최대 속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카펫이 손상되면
마법의 능력을 잃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스탠더드 카트, 마리오 카트, 슈퍼마리오 카트 핸드북은 항상 상대의 화면을 주시하라는 말로 부정행위를 부추겨 경기에서 이기도록 합니다. 라이트 사이클, 트론 레거시. 이 자전거는 실제로 존재하며 합법적입니다. 약 6,600만 원이면 하나 장만할 수 있어요. 스피더 바이크, 스타워즈. 시속 50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날아가는 화살보다 빠르죠? 하지만 영화 촬영 당시 현실 세계에서 실제 속도는 시속 8km에 불과했습니다. 아, 편집의 힘. 라이트닝 맥퀸, 카. 포드 GT와 코르벳의 중간입니다. 그의 번호 95번은 픽사의 첫 영화 토이스토리가 개봉된 1995년을 의미합니다. 기가호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매드맥스 세계에서 온 비실용적으로 연료 소비가 많은 이 차는 1200마력입니다. 람보르기니 우라칸 2대와 맞먹어요. 들로리언, 백투 더 퓨처. 시간여행에 관한 유명한 3부작 영화 덕분에 이 자동차는 매우 인기가 높아져서 제조사는 30년이 지난 후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스터리 머신. 스쿠비두는 요즘 그런 밴들이 거의 7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면 분명히 겁을 먹을 거예요. 쪼잉크. 핑크 세단, 심슨 가족. 28년 동안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제작자들은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하지만 한 에피소드에서 마침내 그것이 1986년 플리머스 정커롤라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텀블러, 다크나이트. 육중한 겉모습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고속 자동차입니다. 5.6초 안에 0에서 시속 100km에 이를 수 있어요. 실제 운전할 수 있는 배트모빌 버전이 있는데 가격은 12억 원 정도입니다. 퍼슛 스페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라스트 오브 V8 인터셉터는 휘발유를 많이 소비하는 V8 엔진을 갖고 있었어요. 이 가상의 디스토피안 세계에서는 사치품이죠. 쉐보레 카마로, 트랜스포머. 범블비로 변신할 때 이 차량은 키가 5m나 됩니다. 범블비의 성격은 백투더퓨처 마티 맥플라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키트, 전격 제트 작전. 이 차는 완전히 개조된 폰티악 파이어버드입니다. 키트의 주요 특징은 인공지능이었고 이름은 Knight Industries 2000의 약자입니다. 블랙 뷰티, 그린 호넷. 고도로 개조된 1965년형 임페리얼 크라이슬러 크라운은 화려하고 위험했죠. 슈퍼히어로와 그의 조수들이 범죄와 싸울 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차는 다름 아닌 이소령이 카토 역으로 운전했습니다. 엑토모빌, 고스트버스터즈. 이 차는 낡은 1959년형 캐딜락 밀러 미티어 앰뷸런스였습니다. 차가 폭발음을 내는 장면은 진짜였어요. 실제로 브루클린 다리에서 촬영 중 고장이 났습니다. 나이트 버스,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기린만한 키의 버스는 그 높이 때문에 촬영하는 동안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3층 버스는 다리 밑을 지나갈 수 없어서 3층 데크를 분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고양이 버스, 이웃집 토토로. 이 특이한 살아있는 버스는 12개의 다리로 움직입니다. 내부는 부드럽고 털로 덮여있고 고양이의 눈은 헤드라이트입니다. 테러, 줄 베른의 마스트 오브 더 월드. 이 수륙양용 기계는 육지, 공중, 수상과 수중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시속 24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공중에서는 시속 320km였어요. 1904년에 쓰인 이야기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T-70 X-윙 스타파이터, 스타워즈. 시속 1046km로 가속할 수 있고 시속 100메가라이트의 속도로 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아서 실제로는 날지 못했을 거예요. 렉스, 메탈기어 솔리드. 티렉스와 비슷하게 생겨서 렉스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조종석은 금속 공룡의 턱에 있습니다. 무마킬, 웨스트론으로는 올리펀트라고 불리죠. 이 거대한 코끼리 같은 생물은 두꺼운 피부 덕분에 천연 탱크와 같습니다. 화살과 창으로는 뚫을 수가 없어요. 아파, 아바타 마지막 에어밴더. 아앙의 모험에 동행하는 나는 들소 같은 생물입니다. 아파는 귀엽고 껴안고 싶게 보일지 모르지만 스쿨버스만큼이나 큽니다.
AT-AT 워커. 스타워즈 영화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워킹 머신입니다. 3천만 년 전에 살았던 선사시대의 뿔없는 코뿔소인 파라케라테리움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절 따라서 천천히 말해보세요. 파라케라테리움. 드레드노트. 테니스 코트 길이를 거의 차지할 만큼 거대한 유조선입니다. 데스레이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동차죠. 블랙버드. 엑스맨. 슈퍼히어로 돌연변이 팀은 로키드 SR-71에서 영감을 받은 제트기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다른 점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속 3,50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밀레니엄 팔콘. 스타워즈. 은하에서 가장 빠른 고물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정확한 복제품이 만들어졌어요. 샌드크롤러. 스타워즈. 자와들의 거대한 움직이는 대피소에는 금속과 드로이드를 진공청소기처럼 삼킬 수 있는 자기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트라이포드. 워 오브 더 월드. 이 무시무시한 기계는 유독성 검은 연기를 내뿜는 열선과 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계인들은 지구를 쉽게 점령했을 거예요. 그들은 면역성이 없지만 인류는 면역력이 있었던 박테리아가 아니었다면요? 이런 스포일러! 블랙펄. 캐리비안의 해적. 이 배는 해적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입니다. 촬영에 사용된 배의 진짜 이름은 선셋이었어요. 플라잉 더치맨. 캐리비안의 해적. 전설에 따르면 이 배의 선장이 선원 모두에게 저주를 내려서 그들은 해안으로 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저주가 풀리지 않았으니 아마 이 배는 여전히 바다 위를 떠돌고 있을지도 몰라요. 인듀런스. 인터스텔라. 이 영화는 디테일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했어요. 이 링 모양의 스테이션은 거의 보잉 747 날개 너비만큼 넓었고 실제로 작동했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 거대하고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앞쪽에 있는 거대한 대포는 작동하지 않아요. 20층 높이의 이 성은 거의 조용히 움직입니다. 노틸러스. 해저 이말리. 이 가상의 잠수함은 길이가 3마리의 대왕고래만큼이고 고속도로 주행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곳 남태평양의 포인트 니모는 이 배의 선장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잠깐만요. 니모는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작은 주황색 물고기 이름 아니었나요? 집시 데인저. 퍼시픽 림. 이 거대한 로봇은 고질라 형태의 괴물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에어버스 A330보다 10배 더 무거워요. 메가조드. 파워레인저. 각각의 마이티 몰핑 파워레인저들은 자신의 조드 로봇을 소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적들이 너무 커지면 그 팀은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큰 메가조드로 합체했습니다. 노르망디. 매스 이펙트. 셰퍼드 사령관이 은하계를 3번 구하는 데 사용한 군함입니다. 뛰어난 스텔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배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쉴드 헬리캐리어. 마블 유니버스. 이 거대한 항공기는 실생활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상의 세계에는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런 엄청난 크기의 기계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USS 엔터프라이즈. 스타트랙. 모두 9개의 엔터프라이즈 우주선이 있었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여행할 수 있게 해주는 워프 드라이브가 장착되어 있어요. 스노우 피어서. 기차 중에서도 거인입니다. 새로운 빙하 시대로 세계가 얼어붙었을 때 이 기차는 지구 주위를 도는 원을 따라 쉬지 않고 달립니다.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 스타워즈. 이 함선의 길이는 1.6km가 넘습니다. 이 거대한 배의 건설 비용은 거의 40억 제국 크레딧에 달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스타워즈 세계에서 10,000 크레딧이면 작은 우주선을 살 수 있어요. 런던. 모털 엔진. 네, 움직이는 도시예요. 부르즈 칼리파의 3배 높이의 거대 도시가 거대한 바퀴 7개의 도움으로 움직입니다. 도중에 다른 작은 도시들을 흡수했어요. 스탠다드 아일랜드. 프로펠러 아일랜드. 이 타원형 모양의 떠다니는 섬은 길이가 6km이고 폭이 4.8km입니다. 태평양을 여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아, 그리고 백만장자들만이 그 위에 살고 있어요. 비저. 스타트랙.
우주선처럼 생긴 생명체입니다. 스타트렉 세계에서 USS 엔터프라이즈는 이 괴물 안에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데스스타, 스타워즈. 이 거대한 구형 우주 정거장은 560개의 갑판을 가지고 있고 240만 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수용합니다. 이런 스포일러. 타디스, 닥터 후. 겉으로 보기에는 영국의 일반 파출소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닥터의 타임머신의 내부를 이야기하자면 그 크기는 무한합니다. 초기 연구 단계에서 과학자들은 메갈로돈을 더 크고 조금 더 위험한 버전의 백상아리로 재구성했습니다. 영화도 그 뒤를 따랐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덧붙여서 그렇게 짜잔 27m까지 자랄 수 있는 거대한 해양 동물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메갈로돈은 보통 15에서 16.5m 사이였고 때로는 18m까지 자랐습니다. 비교하자면 볼링 레인의 길이가 18m, 스쿨버스는 약 13.5m, 그리고 사람의 평균 키는 178cm 정도예요. 그러니 메갈로돈이 상당한 크기이긴 하지만 27m는 아닙니다. 무게는 약 50에서 60톤으로 코끼리 10마리 또는 보잉 737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암컷의 경우인데 암컷은 수컷보다 거의 2배가 컸습니다. 영화와 현실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메갈로돈이 백상아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껏해야 가까운 친척 정도일 거예요. 사실 메갈로돈은 완전히 다른 상어 혈통의 마지막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메갈로돈은 평균 백상아리보다 약 3배 더 큽니다. 보다 짧은 코와 납작한 턱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찌그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메갈로돈의 가슴 지느러미는 백상아리보다 더 길어요. 메갈로돈은 대식가였기 때문에 그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둘 다 후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선사시대에도 생고기 덩어리를 손에 들고 수영하러 가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건 절대 안전하지 않지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메갈로돈이 깊은 물속에 숨어있든 아니면 영원히 사라졌든 어린 사촌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또한 둘 다 큰 해양 포유류를 사냥하기 좋아했기 때문에 확실히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메갈로돈이 기분이 상해서 실수로 친구를 먹어치우기 전까지는 말이죠. 모르는 일이에요. 메갈로돈과 백상아리는 사냥 스타일이 달랐어요. 백상아리는 먹이를 향해 곧장 뛰어들어 노출된 다리나 아랫배와 같은 가장 부드러운 지점을 찾는 것을 선호합니다. 메갈로돈은 지느러미와 꼬리를 겨냥했어요. 거의 3m나 되는 턱과 역사상 가장 강한 무는 힘 덕분에 메갈로돈 이빨은 거의 모든 것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고래와 같은 큰 동물의 뼈에 이빨 전체가 박혀있는 것이 발견되곤 합니다. 수영을 위해 사용하는 주요 부위를 공격당하면 불쌍한 바다동물은 무방비 상태로 도망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래는 메갈로돈 식단의 작은 일부였을 뿐입니다. 바다표범, 바다소, 오징어, 돌고래, 다른 상어들, 그리고 아마도 입안으로 헤엄쳐 들어오는 작은 물고기 무리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푸짐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 후에 맛있는 간식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심지어 두꺼운 껍질이 있었던 거대한 거북이들조차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메갈로돈은 아마도 매일 거북이 사냥을 엄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식단이 정말 다양했고 양도 많았어요. 메갈로돈은 매일 약 1130kg의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것은 당연해요. 오열로 약 300개의 이빨이 있었는데 그 날카로운 이빨은 길이가 18cm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이라는 이름도 거대한 이빨을 의미합니다. 혹시 오소돈시아라는 사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삐뚤어진 이빨 혹은 깊은 주머니를 뜻합니다. 그런데 메갈로돈은 평생 수천 개의 이빨을 갈아치웠습니다. 이들의 치아는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안에 새 이빨이 났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 없이 사냥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현대 상어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이빨이 손상되거나 다른 이빨을 대신합니다. 메갈로돈에 빠진 이빨은 과학자들이 메갈로돈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도움을 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메갈로돈의 이빨은 전 세계에서 발견됩니다. 네, 메갈로돈은 세계 곳곳을 여행했어요. 모든 대양에서 살았는데 메갈로돈의 화석은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글쎄요, 너무 추워서일까요?
메갈로돈의 골격은 뼈가 아닌 연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빨은 메갈로돈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메갈로돈 이빨은 과학자들이 많은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메갈로돈의 크기를 포함해서요. 현대 상어의 경우에도 과학자들은 이빨의 크기 하나만 보고 크기를 가늠하는데 메갈로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갈로돈은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생물 중에서 가장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갈로돈과 티렉스 사이의 결투를 보는 것은 분명 재미있었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6천만 전에 공룡이 멸종했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될 기회를 놓쳤습니다. 반면에 매그는 2300만 년에서 250만 년 전 바다와 해양의 모든 생물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요즘 메갈로돈은 어디에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플로리다, 하와이, 브라질, 남아프리카 또는 다른 열대 낙원들 같은 현대 상어들이 사는 곳을 좋아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나쁘지 않아요. 메갈로돈, 나도 거기 데려가 줄래? 메갈로돈 자체는 심각한 경쟁 상대나 천적은 없었지만 새끼 갈로돈들은 너무 약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포식자가 새끼를 키우기 위해 강한 물살이 없는 따뜻하고 얕은 물을 선택해야 했던 거죠. 그건 그렇고 새끼 메갈로돈은 길이가 2m 정도였습니다. 결코 작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은 실제로 성장기 메갈로돈의 이빨 중 일부를 발견했는데 메갈로돈이 새끼를 양육하던 곳은 파나마 해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0만 년 된 것이었어요. 자, 메갈로돈의 잠재적인 라이벌 중 하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강력한 향유고래예요. 13.5에서 18m 길이로 크기는 확실히 대적할 만했어요. 현대의 향유고래는 그렇게 큰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1300만 년 전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은 이빨이 많았어요. 발견된 가장 큰 이빨은 폭 12.7cm, 길이 35.5cm였어요. 이건 제일 큰 탄산음료 병과 비슷한 크기입니다. 재미있는 전투가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거대한 해양 포식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다를 누비던 흥미로운 고대 동물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사실 상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 중 하나입니다. 곤충, 포유류, 공룡보다 더 오래됐고 심지어 나무보다도 더 오래됐어요. 대멸종 사건으로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명체가 멸종됐고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 표면에 떨어졌고 대륙이 갈라졌고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상어는 그 자리에서 생존하며 끈기 있게 버텼고 외부 세계와 접촉 없이 그냥 그렇게 탈 없이 살아남았어요. 가시상어는 사실 턱을 가진 최초의 동물 중 하나였어요. 턱이 별로 쓸모가 있지는 않았지만요. 길이가 30.5cm 밖에 되지 않았어요. 메갈로돈은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상어도 아니었고 그냥 상어처럼 생겼을 뿐이었어요. 만약 뱀장어와 상어의 조합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했다면 여기 있습니다. 뱀장어 상어는 민물을 선호했고 길이가 1m에 달했고 약 2억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약 2억 3천만 년 전에 공룡이 나타났으니 뱀장어 상어는 아마도 공룡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뷔페를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불행히도 공룡들은 뱀장어 상어를 디저트거리로 착각했지만요. 자, 이 포식자가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면 해변 모래사장에서 사람들의 비명을 자아냈을 거예요. 긴수 상어입니다. 거의 500개의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거대한 입 때문에 긴수 칼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이 괴물상어의 취미 중 하나는 큰 거북들을 사냥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상어들은 거북이들을 괴롭히는 거죠? 가위이빨 상어, 무시무시한 이름이죠. 이 상어는 약 3억 년 전에 살았으며 이상한 모양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이상한 부분은 주둥이였어요. 이 상어는 낡고 다른 이빨이 빠지지 않고 그 뒤에 새로운 이빨이 계속해서 자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쪽에 있는 이빨들이 앞으로 밀려나갔고 나이가 들면서 그 상어는 정말 이상한 가위 이빨을 갖게 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메갈로돈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일한 고대 포식자 상어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칼이라고 부를게요. 불행히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몇몇 연구에 따르면 칼이 12.7cm 이상의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아마도 6m 길이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좀 더 많은 이빨이 몇 개만 더 남아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랬더라면 메갈로돈과 함께 영화에 등장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안타깝네요. 영화 배우가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오셨군요.
현존하는 것 중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인 풀 D 시네마를 소개합니다. 커다란 원형 스크린이 걸린 어두운 홀에 들어가서 헤드셋을 껴보세요. 마치 수백만 개의 센서가 뇌의 뉴런에 연결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놀라운 영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밤이 되었고 침대에 누워 상쾌한 서늘함을 피하려 이불을 꼭 껴안습니다. 안에서 벽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침대에서 일어났더니 공기 중에 긴장이 고조되는 게 느껴져요. 조명 스위치 쪽으로 가다가 뒤를 돌아봤더니 침대 바로 옆에 어두운 형체가 보입니다.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만 여러분을 응시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공포영화 속이라는 걸 깨닫고 불을 켭니다. 형체가 사라졌어요. 다시 불을 켜면 귀신은 사라져 있습니다. 낮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네요.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할머니가 보입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더니 여러분에게 뛰어내렸어요. 심장이 뜁니다. 방을 뛰쳐나가 그녀의 면전에서 바로 문을 닫았어요. 영화 속이길 천만다행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후에 악몽을 꿨을 테니까요. 지금은 부엌입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기운찬 음악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음악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테이블 위에는 믹서기, 계란 2개, 우유 1곽이 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만드는데 옷을 보니 이미 운동복 차림이군요. 밖으로 나가자 음악이 커지고 여러분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건물과 거리가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요. 기분이 좋아지네요. 곧 자신이 스포츠 영화에 출연 중이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컨디션도 좋고 무엇이든 해낼 준비가 됐어요. 하지만 옆 건물이 폭발하는 순간 그 상쾌한 기분은 사라집니다. 숨겨서 나갔지만 액션 영화의 주인공답게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서 더 많은 폭발이 일어났고 여러분은 살아남기 위해 뛰기 시작합니다. 썬팅이 된 창문이 달린 SUV 차량이 모퉁이에서 나타납니다. 여지껏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추격을 피해 도망칩시다. 여러분 뒤에서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차들이 장난감처럼 버려지고 유리창이 부서지고 있어요. 앞쪽에 대형 트럭이 보입니다. 뒤에 나무 발판이 달려있어요. 스로틀 밸브를 최대로 당겼더니 오토바이의 속도가 빨라지고 여러분은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도 뒤에서 엄청난 폭발이 터졌어요. 가장 가까운 건물의 창문을 부수고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립니다. 낡은 가구가 가득한 회색 방 안으로 들어오셨군요. 충돌한 창문은 이미 멀쩡해졌고 창문에는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치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아래 거리를 바라보며 창가를 걷습니다. 갑자기 창의적인 생각이 떠올랐어요. 구석에 타자기가 놓여있는 책상이 눈에 띕니다. 거기 앉아 미친 듯이 타이핑을 하기 시작하시는군요. 빈 종이 위에 단어와 문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신이 걸작을 쓰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사실 본문은 완전히 횡설수설이지만 여러분에겐 아닙니다. 긴장감이 너무 심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몇 시간이 몇 초 만에 지나고 밤과 낮이 빠르게 바뀌며 책상 위에는 쓴 종이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원고를 챙겨서 편집자에게 건넸어요. 편집자의 뺨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녀는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글을 썼다고 말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른 거죠? 라고 물었더니 여러분은 이 책이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어 라고 대답했어요. 책이 자신에게서 정확히 무엇을 앗아갔는지 모르지만 드라마 장르의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편집자 사무실을 나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심한 교통체증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합니다. 엄청난 날이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누군가가 만세! 라고 외쳐보세요! 라고 하네요.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아요, 나도 끼워줘요! 라고 대답해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네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가로등 기둥에 앉아있는 까마귀와 지나가던 비둘기도 이 노래에 동참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리허설이라도 한 듯 춤을 추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군중에게 물을 쏩니다. 노래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요, 이 뮤지컬 영화 속에서 평생을 살고 싶으시겠죠. 와, 정말 엄청나네요.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자 주변의 모든 것이 흑백의 그늘 속으로 사라집니다. 50년대 스타일의 모자를 쓰고 계시네요.
경찰 사이렌 소리, 누군가의 비명소리, 유리가 깨지는 소리도 들려요. 이 도시는 탐욕과 속임수에 빠져있지. 방금 이 생각을 입 밖으로 크게 낸 것 같네요. 아, 이제 누아르 탐정 영화에 출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실에 앉아있고 책상 위에는 빈 잔과 흩어진 쪽지들이 놓여 있습니다. 1954년 12월 17일. 이틀째 잠을 못 잤군. 그때 아름다운 여자가 문간에 나타나서 형사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해요. 깜깜한 밤, 레트로카를 타고 흑백 도시를 가로지릅니다. 그 다음은 사추격전을 벌입니다. 어떤 문을 박차고 꼼짝마를 외칩니다. 누군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지는 게 클로즈업으로 보입니다. 음악은 점점 더 강렬해지고 목소리도 들립니다. 불이 붙은 성냥을 땅에 던지자 모든 것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다음으로는 폭우 속을 걷는 여러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미소 짓고 계시네요. 아주 어두운 탐정이죠. 라고 그 목소리가 말을 하고 예고편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다시 색이 돌아옵니다. 번잡한 거리를 지나는데 길에 바나나 껍질이 놓여있는 게 보이네요. 바나나를 지나치는데 웃음소리가 들려요. 옆에는 과일 노점상이 2개 있네요. 한 명이 내기에서 져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몇 푼 쥐어줍니다. 진 사람이 좀 넘어지지 그랬어요 라고 말하네요. 아, 시트콤에 나오셨군요.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다가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졌어요. 다행히도 제때 그녀를 잡아줬어요. 내기에서 이긴 상인이 돈을 돌려주자 다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세상에, 100년 동안 날 바나나로부터 구해준 사람은 없었어. 배경의 웃음소리가 더 커집니다. 짜증이 나서 가까운 슈퍼마켓으로 들어갑니다. 복도로 카트를 밀면서 음식을 담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사람이 다가와 커다란 렌즈가 달린 카메라로 여러분을 촬영합니다. 사과 상자 뒤에 숨어 있죠? 이들은 자신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하는군요. 차분하고 즐거운 목소리가 말합니다. 배가 고프면 카트에 음식을 더 많이 넣게 되죠. 계산대에서 이 인간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살 돈이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목소리에 동의하고 초콜릿 우유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려놓습니다. 카메라맨들이 멀리서 당신을 따라다니네요. 이제 이 인간은 음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아주 흔한 의식 중 하나죠. 아, 이제 야생동물 다큐멘터리에 출연하셨네요. 그럼 동물들의 심정이 어떤지 이해하시겠어요. 슈퍼마켓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고 우주선이 하늘에 나타납니다. 외계인의 침공입니다. 주차된 검은색 차에 타자 차가 우주선으로 변신합니다. 하늘을 날며 광선을 피합니다. 외계인의 우주선이 여러분을 쫓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큰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들아,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지만 정말 사랑한단다.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부디 몸 조심하거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빠! 아들이 묻지만 여러분은 핸드폰을 꺼버립니다. 극적 요소가 가미된 공상과학 영화에 출연하셨습니다. 우주선은 우주로 향합니다. 침략자들의 거대한 방주가 보이네요. 적에게 다가가 제어실을 박아버립니다. 거대한 폭발로 인해 우주가 반짝입니다. 인류의 승리예요. 영웅이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우주선에서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건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름다운 마을에서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끝. 주연, 당신. 전국 극장에서 개봉 예정. 공포영화 팬들과 할로윈을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을 위한 궁극적인 공포영화 챌린지가 있어요. 제가 영화 쇼의 줄거리에 대해 무작위 정보를 드리면 여러분은 영화 제목을 맞히는 거예요. 자, 점수를 기록할 펜과 종이를 준비하세요. 답을 맞히면 1점을 더하고 못 맞히면 뺨을 한 대, 아니 점수를 주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서 주인공과 아이들은 무덤을 찾는 동안 4개의 노래하는 흉상과 함께합니다. 무슨 영화인지 맞힐 수 있나요? 힌트가 있어요. 제목에 헌티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2003년에) 개봉한 디즈니의 헌티드 맨션입니다. 디즈니랜드에는 이 영화를 테마로 한 놀이기구도 있는데 사실 영화가 놀이기구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이웃은 아이들을 그의 앞마당에서 쫓아내고 아이들의 물건을 압수합니다. 이 영화 제목을 아세요? (2006년) 애니메이션 영화 몬스터 하우스입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 중 한 명은 이 영화가 악몽을 일으킨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글쎄요, 아직 못 봤다면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모든 생물들이 문 대신 단추를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 여행을 갑니다. 이 캐릭터는 어느 영화에 나왔을까요? 닐 게이먼의 동명책을 바탕으로 한 2009년 스톱모션 영화 코렐라인입니다. 아직 이 영화를 못 봤다면 조언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이라고 긴장을 풀지 마세요. 아이들과 함께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냐하면 소름 끼치게 만들 거라고 제가 확신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좀비는 살아있는 인간 소녀와 사랑에 빠지고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이 영화 아세요? (2013년에) 개봉한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웜바디스입니다. 그건 그렇고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기도 해서 발렌타인데이에도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영화 취향을 가진 연인들에게 좋은 영화가 되겠죠? 이 영화에서 데이비드 보이는 아기를 훔칩니다. 이 영화를 아세요? 이 영화의 제목은 라비린스이고 1986년에 개봉했습니다. 옛날 영화니까 혹시 몰랐다고 해도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화에서 데이비드 보이가 인형들과 노래를 해요. 그래서 할로윈 시즌에 잘 어울려요. 이건 영화가 아니에요. 미니 시리즈인데 등장인물 중 한 명이 머리에 찻주전자를 쓰고 애완용 개구리를 기르고 있죠. 제목을 아세요? 오버 더 가든월이에요. 20부작 애니메이션 쇼는 2014년에 방영되었지만 재빠르게 고전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악당은 바이오 엑소시스트예요. 그의 이름은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벌레와 음료수. 영화 제목을 추측할 수 있나요? 팀 버튼의 1988년 영화 비틀주스예요. 여기 팬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곧 속편이 나올 거라고 발표됐어요. 이 영화는 거의 200년 동안 갇혀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후손들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된 뱀파이어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아세요? 고딕 감독 팀 버튼의 또 다른 영화입니다. 제목은 다크 섀도우인데 사실은 같은 이름의 텔레비전 연속극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 영화에서 한 소녀는 그의 마을을 구하기 위해 300살 된 마녀의 저주를 풀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지만요. 이 영화가 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2012년)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영화 파라노먼입니다. 실제로 코렐라인을 만든 회사가 제작했어요. 이 영화에서 한 소년이 마녀의 우두머리에 의해 쥐로 변합니다. 제목을 아세요? 로알드 달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더 위치스이고 실제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1990년에, 두 번째 영화는 2020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제가 인심을 써서 가산점을 드리죠. 이 영화에서 소녀는 살아남기 위해 매일 밤 마녀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제목을 알고 계세요? (2021년) 영화 나이트북입니다. 이 영화에서 실제로 책 속의 등장인물인 괴물들이 살아나고 책의 저자는 괴물들이 마을에 대혼란을 일으키기 전에 10대들의 도움으로 그것들을 막아야 합니다. 이 영화 제목 아세요?
로버트 로렌스 스타인이 쓴 동명 공포 소설 시리즈를 바탕으로 한 2015년 영화 구스범스입니다. 13번 문제에 도달했어요. 그렇다면 무서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때가 됐군요. 이 영화에서 여러 명의 카운슬러들이 암울한 과거가 있는 버려진 여름 캠프를 다시 열려고 합니다. 영화 제목을 말해주세요. 힘내세요.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영화는 바로 1980년 영화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13일의 금요일 프랜차이즈는 사실 현재까지 12개의 영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영화는 이상한 이웃들이 자신의 아기에 대해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젊은 임산부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제목을 알고 계세요? 심리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1968년 영화 로즈메리의 아기인데 이 영화를 촬영하면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 때문에 제작자가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됐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불행한 소식을 들은 후 한 여성과 그녀의 가족은 조상에 대한 무서운 비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애매한가요? 하지만 진정한 공포 영화 팬이라면 제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2018년 영화 유전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감독이 이 영화를 가족 드라마라고 선전했던 거 아세요? 대단한 마케팅 기술이죠? 여러분은 인생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 아니면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대답이 후자라면 어떤 영화의 주인공이 여러분과 같은 생각일까요?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라는 속담을 사용한 영화는 스티븐 킹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화의 등장인물이라면 생존하기 위해 완전한 침묵 속에서 살아야 할 거예요. 이 영화의 제목 아세요? (2018년) 종마루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입니다. 2021년에 속편이 나왔죠. 이 영화에서 한 무리의 패배자들은 모양을 바꾸는 하수구 괴물을 물리쳐야 합니다. 무슨 영화죠? 2017년 영화 그것입니다. 샤이닝처럼 이것도 스티븐 킹의 소설을 각색한 거예요. 또 하나의 미니 시리즈 퀴즈가 있어요. 5남매가 개조하려고 했던 집에서 결국 도망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리즈인지 아세요? 이 10부작 미니 시리즈는 힐하우스의 유령이고 실제로는 더 헌팅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지 않도록 가벼운 공포 영화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이 마지막 영화에는 먹이를 달라고 노래하는 거대한 식물이 있습니다. 이 영화 아세요? 오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각색한 공포의 작은 가게인데 그 자체가 1960년 동명의 영화를 각색한 것입니다. 자, 이제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해요. 점수가 0에서 5점이면 여러분은 유령이에요. 영화관 근처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본 일이 없으니까요. 6에서 10점이라면 여러분은 좀비입니다. 영화를 따라잡는 것에 있어서 느리기 때문이죠. 11에서 15. 여러분이 어떤 소셜미디어가 될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시작해요. 1.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요? A. 여행 또는 쇼핑. B. 다른 사람 돕기. C. 새로운 것 배우기. D.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 A는 30점, B는 20점, C는 10점, D는 40점입니다. 2. 휴대폰 없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나요? A. 10초. B. 몇 년 전혀 애착이 없어요. C. 새 알림이 표시될 때까지. D. 1시간에 한 번씩 확인하는데 괜찮습니다. A를 선택했다면 점수에 40을 더합니다. B를 선택했다면 10점, C를 선택했다면 30점, D는 20점을 받습니다. 3. 친구가 맞나요?
A. 별로요. 성공과 자기계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B. 고등학교 친구 한두 명. 여전히 매우 친합니다. C. 많아요. 우리는 자주 만나요. D. 예전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자주 만나지 않아요. A는 20점을 획득합니다. B는 30점, C는 40점, D는 10점입니다. 4. 처음으로 푸짐한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사용하시겠어요? A. 몇 달 동안 눈여겨보던 디자이너 가방이나 시계. B. 가족을 위해 어딘가로 여행을 예약할 거예요. C.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에 투자할 겁니다. D.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A를 선택했다면 10점을 얻습니다. B를 선택하셨나요? 40점입니다. C는 20점, D는 30점입니다. 5. 유명인의 일상을 팔로우 하시나요? A. 아니요. 관심도 없고 한 적도 없어요. B. 제목이 매우 눈에 띄는 경우에만. C. 당연하죠. 모든 최신 가십을 알아야 해요. D. 좋아하고 온라인에서 팔로우하는 유명인이 몇 명 있습니다. A는 점수에 10점을 추가합니다. B는 20점, C는 30점입니다. D는 40점입니다. 6. 소셜미디어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A. 자신을 표현하고 멋진 콘텐츠를 생성하고 팔로워를 확보하려고. B. 동기부여, 학습 및 성장을 위해. C.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항상 알기 위해. D.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이 문제에서 A를 선택하셨다면 20점을 받습니다. B는 30점, C를 선택했다면 40점, D는 10점입니다. 7. 여러분이 영화 속 캐릭터라면 무엇일까요? A. 탑에서 구출되기를 기다리는 공주님. B. 세상을 구하는 슈퍼히어로. C. 모두를 겁주지만 결국에는 선해지는 악당. D. 큰 눈을 가진 귀여운 토끼. A는 20점, B는 10점, C는 30점, D는 4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8. 아침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물론 제 소셜미디어를 확인하죠. B. 물 한 잔 마시고 운동하기. C. 모든 그룹 채팅에 좋은 아침 메시지 보내기. D. 산책하기. A는 40점, B는 10점, C는 20점, D는 30점이 가산됩니다. 9.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신뢰하나요? A. 아주 쉽게요. 절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B. 누군가를 진정으로 신뢰하려면 적어도 1년은 걸립니다. C. 아무도 믿지 않아요. D. 가까운 사람이 믿어도 된다고 하면 그 말을 믿습니다. A를 선택한 경우 40점을 더합니다. B는 20점, C는 10점, D는 30점입니다. 10. 모르는 사람이 보낸 메시지와 댓글에 응답하시나요? A. 저는 비공개 계정이고 친구만 메시지나 댓글을 달 수 있어요. B. 아니요. 즉시 차단합니다. C. 예, 의미 있고 친근한 내용이라면 가능합니다. D. 물론이죠. 온라인 싸움에 참여하는 걸 좋아해요. A는 40점, B는 20점, C는 30점, D는 10점의 점수를 받습니다. 11. 상사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직장을 그만두시겠습니까? A. 네, 제 의견이 유일한 옳은 의견입니다. B. 내 견해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경우에만. C. 아니요, 그냥 동의하는 척 할 거예요. D. 아니요, 상대의 관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A는 10점, B는 20점, C는 30점, D는 4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12. 휴대폰에서 설정을 열고 메모리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A. 사진, 고양이 사진만 2,000장이 있어요. B. 동영상, 아직 편집하고 게시해야 해요. C. 메신저 앱. D. 게임. A를 선택하면 30점을 받습니다. B는 20점, C는 40점, D는 10점입니다. 점수를 합산할 시간입니다. 120점에서 190점을 받으셨다면 트위터예요.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꺼이 자신의 의견이 옳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상대가 더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뉴스를 가장 먼저 접하고 쓸모없는 정보는 없다고 생각해요. 재치가 있고 농담도 영리하고 세련되게 구사합니다. 200점에서 250점을 받으신 분들은 걸어다니는 핀터레스트인 셈이에요. 취향이 고상하고 휴대폰 배경화면부터 뒷마당까지 주변을 더 예쁘게 꾸미는 걸 좋아하죠. 생일에 어디를 갈지 무엇을 선물할지 항상 멋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걸 좋아하며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260점에서 310점을 받으셨나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소셜 네트워크는 페이스북입니다. 귀하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출처에서 배우는 걸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그들의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훌륭한 경청자이며 인생 경험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종종 조언을 구하거나 그냥 이야기를 나눕니다. 320점에서 370점 정도면 소셜 네트워크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인스타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장소나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셀카를 찍을 수 있는 기회라면 당연히 거절하지 않습니다. 시각적 학습자이며 아름답거나 귀여운 것을 볼 때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침 식사 메뉴를 보는 것도 흥미롭게 여깁니다. 380점에서 430점을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앞으로 뛰어오세요. 이제 멈추세요. 네, 지금 여기서 틱톡 댄스를 촬영하고 있어요. 틱톡이 여러분의 내면의 소셜 네트워크이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에너지가 넘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삶을 좋아하며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접근 방식과 형식을 실험할 수 있을 만큼 용감합니다. 학습 속도가 빠르며 누군가가 즉시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쉽게 지루해해요. 440점에서 490점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다면 링크드인이 성격에 맞는 소셜 네트워크예요. 목표 지향적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적 인맥으로 여깁니다. 네트워킹을 좋아하지만 개인적인 정보는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이 다소 어렵고 오랜 친구에게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물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500점에서 550점 사이의 점수를 가지고 있고 동영상 시청을 매우 좋아하신다면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제2의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심사가 다양하고 통나무집을 짓는 방법과 비행기의 창문 위에 작은 삼각형이 있는 이유를 알아내는데 흥미를 느끼죠. 좋아하는 브이로거의 목소리에서 위안을 얻고 지시를 따르는 걸 좋아합니다. 훌륭한 팀플레이어이며 커뮤니티는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550점 이상 받으신 분들, 무슨 소리죠? 왓츠앱에 새 메시지가 도착한 것 같아요. 대화가 활발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걸 좋아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인공지능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이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밌게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일지 AI에게 물어봤는데 꽤 인상적인 그림이 나왔어요. 그럼 게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만화 캐릭터인지 맞춰보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가장 쉬운 캐릭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쉬워 보인다고 해서 여러분도 쉬울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7초 안에 누가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이 소녀는 어때요? 어떤 만화 캐릭터인지 알 수 있나요?
배낭, 배낭! 물론 탐험가 도라입니다. 이건 어때요? 확인해보세요. 빨간 머리, 바다 배경, 디즈니 인어공주의 에리얼이 틀림없어요. 그 영화 정말 좋아하시죠? 누구일까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섬에 살고 물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모아나예요. 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아, 날개가 없어서 못 알아볼 뻔했네요. 팅커벨이에요. 얼마 전에 이 애니메이션 영화의 실사판을 봤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의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알라딘입니다. 어느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알아요. 패밀리 가이의 피터 그리핀입니다. 이 잘생긴 친구는 어때요? 전 짐작도 못했지만 포타혼카스에 나오는 존 스미스예요. 그렇다면 이건 누구일까요? 바트 심슨일 줄 알았어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새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7명의 절친이 있습니다. 피부가 눈처럼 하얗다는 말을 깜빡했네요. 백설공주예요. 이 만화 캐릭터 사진들은 거의 소름 끼칠 정도예요. 진짜처럼 보이거든요. 하지만 계속할게요. 이게 누군지 짐작이 가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그녀의 가족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며 마법의 집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벨라 마드리갈입니다. 이디나 멘젤이 이 캐릭터의 목소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엘사예요. 어때요? 우리 눈사람 만들까요? 이건 까다롭네요.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악당이라고 하면 도움이 될까요? 트리메인 부인이에요. 신데렐라의 사악한 계모죠. 자, 조금 더 까다롭게 해보겠습니다. 7초 안에 다음 캐릭터를 알아내야 합니다. 미친 과학자처럼 생겼어요. 미친 과학자가 맞아요. 릭과 모티의 릭이 실제 사람이라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전 이 만화 정말 좋아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스쿠비두의 프레드예요. 누구일까요? 킴파서브를 기억하는 분! 맞아요. 걔! 어디 보세요. 달마시안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또 다른 유명한 만화 속 개는 누구일까요? 아, 수쿠비예요. 물론이죠. 이 사람은 크루즈 가족의 일원인가요? 하지만 아니에요. 프레드 플린스톤이에요. 밀레니얼 세대는 이걸 알 거예요. 그리고 이건 누구죠?
상상도 못했는데 스누피의 찰리 브라운이에요. 힌트는 재밌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뽀빠이에 나오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다들 시금치 잘 먹고 계시죠? 이 친구는 캡틴 판타스틱의 출연진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피터팬이에요. 이 사람은 확실히 알아요. 심슨 가족의 네드 플란더스입니다. 말해보세요. 바람의 모든 색으로 노래할 수 있나요? 포카혼타스가 맞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어때요? 인어공주의 에릭입니다. 잠깐만요. 켄 역의 라이언 고슬링 사진이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건 인공지능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술이죠. 그럼 이 빨간 머리는 누구일까요? 에리얼이 아니라 메리다예요. 메리다와 마법의 숲이요. 이 귀여운 아기가 여기서 뭐 하는 거죠? 매기 심슨입니다. 이 사람은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리즈 위더스푼을 섞어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누구일까요?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오로라입니다. 바닷속 파인애플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스폰지밥 네모 바지. 그가 인간이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캐릭터는 판도라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의 네이티리입니다. 이 소녀는 애완용 귀뚜라미를 키워요. 물론 멸란이죠. 두 권을 쓴 이 남자 어때요? 알아요. 헤라클레스.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가 없으면 못 알아보겠어요. 아주 예뻐요. 아니면 베리라고 해야 할까요? 네, 미녀와 야수의 벨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타잔? 오, 상상도 못했네요. 너무 도시적이에요. 분홍색 수염을 기른 이 남자는 누구죠? 괴짜 요리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뚱이에요. 스폰지밥에 나오는 캐릭터요. 요정처럼 생긴 이 여자는 어때요? 어렵네요. 인사이드 아웃의 기쁨이에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떡해? 곰돌이푸가 곰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면요. 인간으로 변신한 또 다른 동물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가필드입니다. 그럼 이 선언은 어때요?
도널드 덕의 인간형이라고 하네요. 이 만화를 실사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꼭 보고 싶어요. 아, 할아버지. 어느 영화에 나오는 할아버지인가요? 영화 업의 프레드입니다.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 미니언이네요. 미니언이 인간이라면요. 귀여운데 소름 끼치기도 하네요. 이 작은 친구는 어때요? 힌트를 드리자면 디즈니 캐릭터이고 치즈를 좋아해요. 인간 버전의 미키마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요. 가장 친한 친구는 미어캣과 멧돼지예요. 이건 심바예요. 하쿠나 마타타 친구들. 이 캐릭터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유연성이 매우 좋아요. 인크레더블의 엘라스틱걸 헬렌파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전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몇 초 만에 여러분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아, 그리고 고래 말을 할 줄 알아요.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의 도리입니다.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면 규칙이 약간 변경됩니다. 캐릭터가 누구인지 맞히기 좀 더 어렵게 만들게요. 만화 캐릭터에 속하는 물건을 보여드리면 어느 만화인지 맞춰야 해요. 아시겠죠? 7초 안에 맞춰야 합니다. 이 삼지창은 누구의 것일까요? 이건 너무 쉬워요. 에리얼의 아버지 트리톤 왕의 것이죠. 이건 더 복잡해 보입니다. 금색 자수가 있는 파란색 망토? 야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미녀와 야수에서요. 야수가 벨과 춤을 추는 장면에서 입었던 의상이에요. 이 유리구두는 누구의 것일까요? 물론 신데렐라죠. 파란 목걸이? 포카혼타스에 나와요. 하지만 디즈니의 열렬한 팬들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탬버린? 누가 탬버린을 연주하죠? 이건 어려운 문제예요. 노틀담의 꼽추에 나오는 에스메랄다입니다. 이건 해적모자 같지 않나요? 피터팬에 나오는 후쿠 선장의 모자예요. 요리사 모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작죠? 오, 라따뚜이의 레미의 것이니까요. 그렇죠? 요즘 누가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니나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메리다가 그랬죠. 이 게임을 하니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모두 다시 보고 싶으신가요? 항상 스쿠터를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건 누구의 것일까요? 아, 루카, 지에르토. 이 모자 기억나요? 아, 영화 소울의 조가 쓰던 거죠? 미스터 포테이토 헤드?
특정 캐릭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토이스토리 시리즈에 나오는 캐릭터잖아요. 이 막대기는 꽤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선사시대 물건이죠. 누구의 것일까요? 크루즈 가족의 할머니 거예요. 재밌는 할머니죠. 마지막 문제들을 대부분 맞힌 분들 잘하셨어요. 꽤 어려운 문제들이었죠? 이제 다음 라운드에서는 AI 생성 도구를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명한 인물과 캐릭터가 다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모두 스파이더맨의 분위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그가 1800년경 빅토리아 시대에 살았다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물론 여전히 빨간 마스크를 쓰고 있겠죠. 하지만 그 시대에는 슈퍼히어로도 격식을 갖춰야 했어요. 그래서 비싸 보이는 금색 단추가 달린 조끼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스파이더맨은 망토를 두르고 있어요. 남자들이 입던 긴 망토를 입고 있죠. 어느 슈퍼히어로인지 알 수 있나요? 닥터 스트레인지예요. 하지만 조금 변형시켰어요. 닥터 스트레인지는 이미 다른 시대에서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슈퍼히어로이자 의사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역사는 실제 슈퍼히어로들이 만들었어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 시대에는 마법과 같았죠. 이게 누구인지 짐작이 가세요? 아인슈타인입니다. 물론 그가 1500년대에 태어났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그의 머리는 더 매끈하고 아마도 가운데 가르마를 탔을 겁니다. 가슴 장식의 무표정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섬세한 레이스가 달린 재미있는 귀족용 신발을 신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베토벤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성인이었다면요. 아마 백스트리트 보이즈나 엔싱크의 멤버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버즈컷을 하고 있었을 테니 미친 머리는 절대 아니었을걸요? 솔직히 저는 이 버전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반고흐일까요? 맞아요. 반고흐가 Z세대였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름이 요일 이름과 같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2000년대 초 플로리다에서 태어났다면 웬스데이 아담스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머리카락은 훨씬 더 밝은 색이었을 거고 이 다중 우주에서 색에 대한 알레르기도 없었겠죠. 선샤인 스테이트에 살고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경기는 A급 선수들을 데려올 거예요. 이 유명인은 누구일까요? 비스 고메즈입니다. 셀레나 고메즈가 1920년대에 태어났다면요. 짧은 머리와 클로슈 모자를 쓰고 아름다운 물방울 무늬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어때요? 유일무이한 브래드 피트. 하지만 고대 이집트에 살았다면 이 파스텔톤 튜닉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트로이에 나온 것 보셨잖아요. 샌들도 잘 어울려요. 미래로 넘어가 볼게요. 인공지능이 40년 후에 유명인 처음은 벌레가 되고 마지막은 비밀 약초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아주 특별한 임무가 있어요. 전 세계 화랑에서 유명한 그림을 훔치는 도둑이 있어요.
전 세계의 경찰은 강도가 다른 장소에 숨긴 그림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첫 번째 비밀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각각의 그림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복제품과 함께 상자에 저장됩니다. 여러분은 그림을 하나만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꺼낸 후에 남은 그림과 함께 상자가 폭발할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첫 번째 시도에서 원본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상자가 있어요.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와 복제품이 들어있어요. 어느 것이 원본일까요? 이게 원본이에요.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원본을 알아볼 수 있나요? 이거예요. 제대로 맞추셨어요? 다음 상자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쉽게 알아볼 거예요. 하지만 복제품은 진짜와 비슷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네, 이것이 진짜 모나리자입니다.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돌려줄게요. 네 번째 상자에는 빈센트 반 고흐의 또 다른 유명한 작품인 밤의 카페 테라스가 있습니다. 진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원본은 여기 있어요. 그림을 구하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헝가리 예술가의 그림인 늙은 어부입니다. 어느 그림을 구해야 할까요? 바로 이거요.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술사 여행을 떠날 거예요. 우리의 주된 초점은 고대 조각상들이 항상 흰색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미스테리를 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물관을 방문할 거고 심지어 시간여행도 할 거예요. 이 조각상들이 옛날에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아볼 겁니다. 투어를 시작하기 위해 뉴욕에 왔어요. 우리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유명한 계단을 올라 이 거대한 박물관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통로를 따라 걸어가면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그리스와 로마 조각상 컬렉션이 있는 방에 도착합니다. 거대한 조각상들을 감탄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대부분이 주로 흰색이에요. 주요 재료가 하얀 대리석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일반적으로 역사가들, 고고학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은 항상 이 사실을 당연하게 여겨왔어요. 이 조각상들은 항상 하얗지 않았나요? 최근 수십 년까지 논의되던 주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하지만 1980년대에 연구원들은 분명히 색소가 들어간 고대 그리스 조각상을 발굴했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궁금증을 일으켰어요. 모든 고대 조각상들이 색칠되어 있었을까요? 이 예술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기원전 3세기의 그리스 조각상은 거의 완전히 칠해진 상태로 여전히 원래 형태를 갖춘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 조각상이 파란색과 빨간색의 색조와 함께 여전히 원래의 분홍색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조각상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표준이었어요. 밝혀진 바에 따르면 고대 문명의 조각상들은 밝고 선명한 색으로 칠해졌어요. 하지만 역사 속 어느 시점에서 이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연구원들에 따르면 조각상을 색칠하는 건 작품을 실제와 더 비슷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우리는 밝은 색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예술도 그 점을 반영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몇 걸음 뒤로 물러설게요. 그렇다면 왜 박물관의 갤러리들은 흰 조각상들로 가득 차 있을까요? 미켈란젤로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다비드상을 조각하고 시스틴 성당의 천장을 그린 유명한 이탈리아 조각가죠.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화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르네상스는 유럽의 예술가, 철학가, 그리고 과학자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창조물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발전시킨 역사적인 시기였습니다.
미켈란젤로와 같은 예술가들은 일련의 로마 조각들을 연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 같은 작품이었죠. 그들은 실감나는 모습, 깨끗한 흰 대리석 조각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들이 몰랐던 한 가지, 아니 알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한 가지는 그 조각들의 색이 발에서 사라진 건 아닐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조각상들은 수년 동안 묻혀 있거나 야외에 방치된 후에 발견되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 라오콘 조각상은 색깔이 있는 뱀과 망토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고대 예술가에게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걸작도 흰색으로 만들었어요. 대리석 위에 직접 조각을 하고 색이 없는 흰색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마도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미켈란젤로와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들은 그 이후 세대 조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 예술의 방법이 별 의문 없이 현대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하지만 고대 조각상에 색이 있었다는 증거는 풍부합니다. 몇몇 연구원들은 학자들이 적어도 한 세기 동안 고대 조각들이 원래 모두 흰색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다른 연구들은 이 발견이 훨씬 더 일찍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해요. 1980년대 초 고고학자 빈젠츠 브링크만은 엄청난 발견을 했습니다. 미넨에 있는 루트비 막시밀리안 대학의 학생으로 있는 동안 그는 고대 그리스 조각상 샘플에서 다색 화법을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다색 화법은 여러 가지 색깔로 그림을 그리는 기술입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의 발견에 충격을 받았고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연구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고대 조각상들이 모두 흰색이 아니었다는 최초의 발견은 빈젠츠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1700년대 폼페이의 발굴 과정에서였어요. 아시다시피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폼페이는 베수비오 산의 갑작스러운 폭발 이후 용암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도시는 파괴되었지만 용암에서 발생한 재해 구름은 오랜 시간 동안 도시의 많은 구조물을 보존했어요. 미술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게 반갑게도 폼페이는 고대 로마를 이해하기 위한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일상적인 로마 생활의 장면들을 묘사한 보존된 프레스코 화들을 발견했죠. 이 그림 중 하나에서 한 예술가가 조각상을 색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 요하킴 윙클만이라는 매우 유명한 미술사학자에 의해 기록됐어요. 그는 또한 미술사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이제 다른 유명한 동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이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는 로마에 가서 바티칸 박물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조각상은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고전적인 조각상입니다. 로마 제국의 창시자이자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어요. 중요한 인물이죠. 이 조각상은 아우구스투스 대 프리마 포르타라고 불립니다. 아마도 역사 교과서에서 이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은 항상 흰 대리석 형태로 묘사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1860년대의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원래의 조각상은 훨씬 더 다채로웠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아우구스투스 대 프리마 포르타의 동상은 진홍색 튜닉, 노란색 갑옷, 그리고 보라색 망토를 입고 있었습니다. 색상은 오늘날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술가들은 오직 천연 재료로만 색깔을 만들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보라색은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색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희귀한 달팽이 종의 점액에서 보라색을 얻었어요. 예술과 옷에 보라색을 사용하는 사람은 강력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고대 조각상들이 항상 하얗지 않았다는 증거로 충분해 보이네요. 하지만 현대 박물관의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듯 고대 조각상의 5 화법을 더 탐구할 만큼 예술계에 충분한 관심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고고학자 기억나세요? 브링크만이요. 그는 1980년대부터 다색 화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런 조각상들의 색깔이 있는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용된 기술은 매우 복잡했어요. 이러한 고대 예술 작품들을 재구성하기 위해 브링크만은 우선 3D 석고사본을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아내의 도움을 받아 손으로 그것을 색칠합니다. 원래 조각품에 어떤 색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브링크만은 자외선을 사용합니다.
특정 색소는 자외선 아래에서 빛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흔적을 드러냅니다. 이 화려한 궁수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색상들을 보세요. 이 작품은 마부복장을 한 궁수를 대리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궁수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보관가들은 그 예술작품이 처음 발견된 지역의 역사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야 했는데 색이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외선 기술과 함께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걸 재구성하게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만들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원래의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브링크만에 따르면 고대 서양 문명이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 밝은 색을 사용했다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로마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이집트 문명,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시아의 예술작품에서 큰 영감을 받았으니까요. 예를 들어 유명한 이집트 스핑크스를 보면 항상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믿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현대 연구와 스핑크스가 가상으로 재구성된 모습을 보면 매우 다채로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몸체는 테라코타로 칠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머리를 둘러싼 왕실 머리 장식은 금색과 파란색으로 칠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색상은 모두 이집트 시대의 중요한 색으로 여겨졌고 파라오를 묘사하는 데만 사용하기에 적합했습니다. 아기 티라노는 너무 귀여웠어요. 자, 말했어요. 같은 문장에 그 두 단어를 같이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왜 그래요? 크고 포악한 티라노가 알껍데기에서 크고 무섭고 다 자란 채로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지구에서의 첫 달 동안 아기 티라노는 칠면조 크기의 귀여운 솜털공이었어요. 마치 큰 알에서 나온 이상한 새 같아 보였죠. 충분하지 않은 식량, 위험한 환경, 소행성들, 불쌍한 아기 티라노는 너무나 무력하고 약해서 절반만이 첫돌 잔치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티라노가 아직 작고 연약했을 때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솜털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위장을 해주고 안전하게 해줬죠. 아기 티라노는 아직 크고 날카로운 이빨이 없어서 대부분 더 작은 파충류와 곤충을 먹이로 삼았어요. 아기 티라노는 꽤 빨리 자라서 몸무게가 하루에 3kg씩 늘어났죠. 나도 그랬는데? 아니요, 진짜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느꼈죠. 얘들에 대한 가장 이상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는 팔이 몸에 비해 완전 정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완전히 자랄 때 즈음에는 이들의 부모는 엄청 유명했어요. 티셔츠에 도배되었고 그건 티라노 티셔츠겠죠? 영화에도 그리고 제 비견으로는 역대 최고의 할로윈 의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티라노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선 속도를 보자면 그렇게 빠르지 않았어요. 영화에서는 길이 트여 있고 꽤 괜찮은 차를 타고 있어도 절대로 티라노를 벗어날 수 없죠. 초기 예상으로는 티라노가 시속 16에서 48km의 속도로 달렸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그러면 엄청난 건데? 하지만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겨우 시속 19km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상으로 달렸다면 그들의 거대한 뼈가 산산조각이 났을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세요. 몇 달간의 훈련 후에 엄청 심각한 집순이도 이 공룡의 날카로운 이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좋은 친구인 스테고사우루스는 어떨까요? 약 1억 5천만 년 전에 살았기 때문에 귀여운 아기 티라노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훨씬 이후에 출현했거든요. 우리 모두 이 공룡을 알고 있어요. 등에 꼿꼿하게 있는 우스꽝스러운 판이 달려있는 녀석이죠. 때론 그게 1m까지 되기도 했어요. 그 뒤에 숨을 수도 있겠죠?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들에게 왜 이 판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스테고사우루스가 거대한 뼈 온도 조절 장치처럼 그걸 통해 혈액 흐름을 조절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룡들이 멋지게 보이고 싶을 때나 무섭게 보이고 싶을 때에 따라 피부색을 조절하기 위해 같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어요. 인상적이지 않나요?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이 불쌍한 녀석은 테니스공보다 약간 더 무거운 호두만한 크기의 뇌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그건 하마의 덩치에 개의 뇌를 가진 격이에요. 트로오도는 가장 머리가 좋은 공룡 중 하나였어요. 다재다능하고 뛰어난 사냥꾼이고 입체 시력 2m의 길이에 멈추지 않는 두뇌. 정말 매력적이었죠.
트로오돈의 유해는 북아메리카 최초의 공룡 발견 중 하나였어요. 공룡 멤버들 중 가장 이상한 하나는 당연 수. 그냥 수라고 부릅시다. 만약 이들을 봤다면 온몸에 털이 많은 큰 칠면조 같은 비슷한 쥐를 본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오래전에 사라진 현대 나무늘보의 할머니일 거예요. 이들의 친구인 페고마스텍스도 괴짜 포인트를 획득하는 데에선 뒤처지지 않았어요. 마치 고슴도치와 앵무새 사이에 뭔가를 닮았거든요. 하지만 면전에 대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로에 대고 날카롭게 갈 수 있는 뾰족한 이빨을 몇 개 갖고 있었거든요. 가장 크고 가장 무거운 알려진 공룡 중 하나는 아르젠티노사우루스였어요. 아무도 완전한 골격을 발견하진 못했지만 이 짐승의 무게는 100톤 정도에 길이는 약 40m였을 거예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가장 큰 동물과 비교해봅시다. 흰긴 수염고래죠? 이 고래의 길이는 겨우 30m예요. 누군가가 공룡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아마 나무를 이쑤시개로 쓸 수 있는 건물만큼이나 큰 괴물을 상상할 겁니다. 어떤 것들은 실제로 저 긴 목, 긴 꼬리 공룡들처럼 거대했어요. 비행기만큼 길었죠? 하지만 그중 많은 수가 작고 가벼웠어요. 어떤 것들은 크기가 비둘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작은 공룡 뼈는 작은 쥐 도마뱀이었어요. 어떤 공룡들은 14m 이상의 긴 꼬리를 갖고 있었는데 달리기 할 때 균형을 유지하는 게 더 쉬웠어요. 하지만 바닥에 대고 꼬리를 끌고 다니지 않았고 공룡들은 매우 활동적이고 꽤 빨랐는데 꼬리를 대부분 공중에 들고 있었어요. 비록 저 나쁜 소행성이 공룡 대부분을 휩쓸어 버렸지만 많은 공룡의 DNA는 계속 존재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 새 같은 것들을 말이에요. 애초에 둘을 연결하는 것을 처음으로 생각해낸 것은 독일에서 원시적인 새를 발견한 후였어요. 좋네요. 후에 연구원들은 어떤 종류의 골반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공룡을 두 그룹으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그룹은 꽤 익숙해 보여요. 도마뱀 같은 골반을 갖고 있었죠. 두 번째 그룹은 새와 같은 골반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내 힙은 거짓말하지 않아 라는 노래가 나오는 샤키라의 골반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 농담이에요. 또 많은 오래전의 육식동물들도 공기로 가득한 뼈를 갖고 있었어요. 그건 새들도 갖고 있는 특징이죠. 새들은 공룡의 살아있는 후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동물들은 실제로 공룡 시대를 목격했어요. 이것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뱀, 벌, 상어, 개, 랍스터, 맛있겠다. 악어, 바퀴벌레들, 심지어 푸른 바다 거북도요. 이들 모두 실제로 공룡을 봤지요? 너무 부러워요. 육식 공룡들은 대부분 두 다리로 걸었고 그렇게 하면 더 빠르고 손이 자유로워져서 작은 간식사우루스를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초식 공룡들은 무거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네 발로 걸었어요. 어떤 더 큰 초식 공룡들은 하루에 말 그대로 약 1톤의 음식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큰 동물들이 매일 집 크기만한 더미의 채소를 먹어야 한다는 걸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하루에 거대한 채식 식사를 하면 의사를 멀리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그 말이 유래된 걸까요? 알려진 바로는 약 700종의 멸종된 공룡이 있어요. 많은 것 같지만 아마 다 발견된 건 아닐 거예요. 5년 전 사람들은 새로운 종류의 공룡에 대해 알아냈어요. 눈 바로 위에 뭉툭한 뿔을 갖고 있는데 만화책 캐릭터와 매우 흡사해 보여서 헬보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죠. 90년대에 과학자들은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서 분화구를 발견했어요. 그 이야기 아시죠? 약 6,600만 년 전에 에베레스트 산만한 유성이 우리 행성을 강타했고 심각한 기후재앙을 일으킨 먼지, 가스, 그리고 파편들로 대기를 가득 채웠어요. 이것은 부분적으로 햇볕을 차단해버린 대기까지 올라간 열파와 폭풍파를 일으켰어요. 게임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공룡들. 인간의 시대는 공룡 시대와 전혀 교차하지 않았어요. 공룡은 6천만 년 전에 사라졌지만 지구에서 1억 6천만 년 동안 존재했어요. 현대적인 모습을 한 인간들은 약 25만 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여러분, 5,900만 년 더 있으면 돼요. 소행성이 충돌했을 때 모든 공룡들이 멕시코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던 건 아니에요. 전 세계에 걸쳐 살고 있었죠. 몇몇은 사막에서 살았고 반면 다른 공룡들은 풍성한 숲과 풍부한 식물에 둘러싸인 고대 강 근처의 지역에 살았어요. 그들은 까다롭지 않아서 아무 데서나 살았어요.
심지어 남극 대륙에서도요. 하지만 그땐 눈으로 덮여있지 않았고 두 극지방 모두에 숲이 자라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때문에 모든 공룡이 회색빛의 녹색일 거라고 상상하죠. 게다가 우린 보통 공룡을 거대한 도마뱀이라고 생각하죠. 과학자들은 공룡의 피부톤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지만 연구원들은 최근에 공룡들이 무지갯빛을 완전 아우르고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요. 어떤 한 공룡이 꼬리에 흰색과 오렌지색 고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공룡은 끔찍한 도마뱀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예요. 과학자들은 공룡이 뱀, 도마뱀 또는 다른 파충류처럼 대부분이 냉혈동물들일 거라고 생각하곤 했어요. 알고 보니 아마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증거들은 공룡이 포유류처럼 온혈동물일 것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언젠가 2014년에 과학자들은 대부분의 공룡들이 이것저것 조금씩 다 갖춘 중온동물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아기 티라노처럼 깃털을 가진 공룡들이 많았어요. 그게 체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또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완전 사실이라고 믿은 건 공룡의 소리죠. 제작자들은 보통 진짜 같은 공룡 소리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동물 소음을 섞어요. 티라노는 보통 악어, 호랑이, 그리고 아기 코끼리가 꽥꽥거리는 소리의 혼합체였어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티라노의 숨결은요? 그건 공기가 고래의 분수공을 통과하는 소리였어요.